3교시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해서 세 가지를 봤죠. 특성을 놓고 본다, 행동, 그 다음에 일한 결과를 가지고 보자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종합을 해야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다 관련되어지니까 행동도 있고 특성도 관련되고 결과도 중요하니까 이런 각각에 대해서 특정 대상들을 한번 평가 기준 앞에서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5가지, 요 5가지죠. 요 5가지 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봤던 3가지 특성, 행동, 결과 요 3가지와 연결시켜 보면 종합을 해보면 전략과의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했던 특성을 평가해 보니까 L이다. 이 L은 보니까 상당히 낮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낮고 H, VH.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high는 높고 very low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이라는 관점, 그 어떤 일의 특성 앞에서 우리가 봤죠. 뭐 그 사람의 판단력이라든가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비교적 특성을 가지고 할 때는 수용성이 상당히 높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다음 행동. 그 사람의 행동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성과 평가를 할 때는 상당히 높죠. 그죠? 신뢰성, 타당성 다 높고 그다음에 이 구체성에 대해서는 그 사람 실제로 행동한 거니까 very high가 되겠죠. 이건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보통 정도 되네요. 수용성은. 그다음 이제 결과를 놓고 본다. 생산성이라든가 목표에 얼만큼 도달했는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전략가의 적합성,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다 결과가는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있는데 이제 이 결과로 보면 딱 결과만 보면 그 프로세스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구체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저기 보니까 좀 로우가 나오죠. 이렇게 서로 평가 기준 관점에서 보면 특성과 행동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잡음이 적다. 종업원들의 어떤 그런 불신이라든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평가 방법을 종합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항상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평가의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기준을 설정할 때 적합성,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구체성 이것이 흐트러지면 실제로 평가가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특정할 때 이 결과를 놓고 하는 것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이 구체성 같은 부분이 프로세스를 좀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 아까 이제 우리가 평가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평가 기준이 있고 평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평가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결과냐 행동이냐 특성이다. 이제 이게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했을 때 했는데 자 평가 기준을 가령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유 능력인지 발휘 능력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얼만큼 발휘했냐라는 각도에 따라서는 쓸 수 있는 평가 기법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보유 능력,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핵심 역량 평가가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평가할 때 얼만큼 결과를 평가할 때 얼마나 발휘했냐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봤을 때 생산성이나 목표 관리 우리가 봤죠, 그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거고요. 행동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행동을 평가할 때는 보유 능력을 볼 때는 행위 기준 고가법, 행위 관찰법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발휘했냐 이건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체크리스트법, 중요 사건 크리티컬 인시던트 메소드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거고 특성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의학, 학력 이런 것 자격증은 뭡니까? 가지고 있냐 없냐 이제 특성 평가하는 거죠.
직무 경험과 같은 연공적 요소가 되겠고, 얼마나 발휘했냐, 이제 그래픽으로 평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특성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어, 이 평가 기준을 보유 능력의 기준인가, 발휘 실제로 발휘한 것에 대한 건가, 요거 차이죠, 그죠? 보유느냐 발휘냐, 요거에 따라서 방법을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별표를 쳐놓은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평가 척도, 성과 평가 척도가 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가 방법,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가 있다. 이제 어떤 걸 쓰면 좋으냐. 물론 이것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뭐 우리도 학교에서도 이러면 성적 평가에도 상대 평가냐 절대 평가 때문에 울고 웃고 뭐 여러 가지 시비가 깔리는 경우가 있죠. 자, 말 그대로 절대 평가는 점수 기준, 평가의 결과,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다 A, 조금 부족하면 B, 뭐 C 이렇게 하는 거고요. 상대평가는 상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A 10%, B 30%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이것이 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마다 등장되어지는 그런 평가 방법인데요.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장단점을 한번 보면 이 절대평가는 뭐냐? 이 능력 및 태도 개발 같은 인재 육성에 유리하다. 그래서 요 기준만 넘으면 다 패스. 요 기준 그럼 토익 900 이상이면 무조건 패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불량품 뭐 5% 이하면 패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 개발 같은 데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고 넘으면 절대적으로 다 패스니까 유리하다. 그런데 단점을 보겠어요. 평가자의 기준 설정이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이게 평가자 간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10명 있는데 다 통과했어. 그럼 누가 뭐 좀 고가를 해야 된다. 그럼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거죠. 또 승진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한두 사람만 승진시켜야 되는데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는데 이 변별력이. 그 다음에 평가 결과의 어떤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게 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난 그건 수용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관대하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다 제대로 그냥 기본만 되면 다 A 줘. 이런 간대화. 또 중심화 등의 평가 오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냥 기본 딱 정해놓고 대부분의 경우 한 중심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평가를 좋게 하고 탈락 아니면 합격. 이 두 가지만 딱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다 통과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뭐 분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 여기 단점이고요. 상대평가. 서열을 매긴다. 비교를 한다. 요런 상황에서는 상대평가해야 되죠. 반드시 등수가 나와야 돼. 그리고 비교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이나 정원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A는 뭐 10%만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임금 인상도 다 똑같이 올려줄 수는 없다. 이런 것들에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상대평가죠. 그런데 단점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동기 부여가 아니고 동기 저하. 상대평가를 하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네. 이 동기부여가 안 돼. 이게 상대평가에 또 아무리 잘해도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있으니까 걔들한테는 못 이겨. 안 할래. 이런 동기 저하의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 협업이나 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해야 성과가 나는 상황에서는 상대평가하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뭐 협력을 해서 다 우리 똑같이 점수 잘 받자 이러면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지 않고 같이 노력을 해도 A는 한 명이야.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상당히 협력이 잘 안 되겠죠. 정보 공유도 알고 나만 가지고 있고 싶겠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이런 부분이 단점이다. 요걸 알고 상대평가가 좋은지 뭐 절대평가가 좋은지 이제 이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402페이지 보니까 상대평가 방식을 아주 잘 설명했죠. A, B, C, D, E로 해서 A급 뭐 5%, 10%, B급 20%, C 40%, D 20%, E 10%.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딱 선을 그어놓고 최고 잘하는 사람 10%는 A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 방식은 어, 개인의 절대적인 성과 딱 기준 이상만 되면 다 패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어, 절대평가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장단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말이에요. 그 어디입니까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최근에 큰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상대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물론 이제 평가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성과급 또 혹은 연봉제 이런 거에서 매년 연봉제를 정하는 게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상대평가지 안 하겠다. 이게 뭐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더라. 그래서 이 이 상대평가보다는 지금 평가할 때 상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평가는 그가 할 일은 모든 직원들이 최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상사의 일이고 평가는 스스로 하게 되고 기준 정해놓고 이제 상대평가는 없애자. 이렇게 했다고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참고해 본. 그래서 이제 뭐 상대평가가 좀 엄격하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또 사람들에게 아까 단점 얘기했듯이 협력이 안 된다. 정보 공유에 조금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상당히 현장에서도 조심스럽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갔네요. 피드백인데요. 이제 반드시 앞에서 우리가 이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할 때 피드백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참 좋은 거는 그래도 성과 평가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지면은 그 성과 평가한 내용이 결과가 나한테 그대로 피드백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피드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본인에게 뭡니까? 자기 검증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관점에서는 뭡니까?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아, 정말 평가 제대로 됐구나. 그래야 이런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평가받은 게 공정하다. 그 리턴 받아보니까 내가 뭘 바꿔야겠구나. 체크리스트에 이런 분야가 어떤 문제가 됐구나. 이제 이걸 알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은 왜 하냐?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과관리 시스템에 이미 가동되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피드백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아주 잘 정리된 표가 있죠. 한번 보시죠. 이 9-14인데요.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업원의 능력과 동기부의 수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피드백 해주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피드백 받고 쇼킹한 사람도 있어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성적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안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종업원이 피드백을 해줄까 말까를 어떻게 해줄까를 정할 때 수준이, 능력과 동기부여 수준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뭐 이제 선생님이
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성적을 이렇게 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동기부여를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은 좀 더 해라. 네 결과가 이만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능력 신장이 돼야 되는데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그냥 다운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면 안 되겠는데? 해고시켜야 되겠는데? 이러되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준에 따라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은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반대로 해야 되겠네, 화살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보세요. 자, 이 능력은 낮은데, 동기부여도 낮아. 그러니까 능력도 별로 없고, 동기부여도 잘 안 돼. 이러한 것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피드백이 불필요하다. 뭐 해줘봤자다. 임금 인상도 보류, 강등, 해고, 성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그 해줘도 뭐 능력이나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줄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해줘가지고 문제가 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문제야. 능력 신장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길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능력은 상당히 낮은데 동기부여가 너무 높아. 이건 뭐냐면 동기부여를 막 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은데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이것은 왜 그럴까요? 피드백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이 능력은 부족한데 막 붕붕 뜨는 겁니다. 막 열정이 너무 넘쳐요. 막 그런 경우 있죠, 그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능력을 신장하게끔 그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피드백, 코칭, 그 다음에 빈번한 성과 피드백. 그래서 지금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상황이야. 그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준다든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능력이 높은데 동기부여도 잘 된다. 이런 사람 뭡니까? 높은 업무 수행자다. 수준 높은 업무 수행자죠. 좋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기회를 규명해주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게 좋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이하의 사용자는 어떤 거냐? 능력은 높은데 동기부여가 굉장히 낮아.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정직하고 집중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리고 좀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왜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제는 동기부여를 좀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냐? 능력과 이 동기부여 수준에 따라서 셀 1, 셀 2, 셀 3, 셀 4가 다 다르죠.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제 요걸 한번 잘 보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남은 과제가 이 조직 차원에서 성과 평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이것이 또 큰 분야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성과 평가이기 때문에 앞에는 개인 차원이잖아. 개인이나 부서 차원이었는데 조직 전체를 놓고 성과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지금 성과 평가라는 관점에서 몇 점이냐? 괜찮으냐? 이걸 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필요했고요. 또 회사들마다 조직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이제 대표적인 성과 평가 방법이 BSC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체크를 해놓고 기억하시기 바래요.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다. 이게 BSC다. 균형 성과표다. 우리말로 그래 이름을 붙였어. 균형 성과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밸런스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균형 성과표를 가지고 조직 차원의 성과평가는
이제 이런 균형 성과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이 배경은 뭐냐? 이 BSC가 나오기까지는 90%의 조직의 전략이 실행에 실패하더라. 이거 왜 하느냐? 이 조직이 전략 실행에 실패하는 90%를 보니까 비전 장벽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비전이냐? 그러니까 구성원의 한 5%밖에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사람 장벽이 있더라. 뭐냐 하니까 조직의 25%의 관리자만이 전략과 연계된 성과 보상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회사 전략과 관련돼서 성과를 보상을 받는데 약 25%밖에 안 돼. 이 사람 장벽. 그 다음에 운영 장벽, 오퍼레이셔널 베리어가 있는데 60%의 조직은 전략과 예산 수립 과정을 별개로 하고 있더라. 이런 예산 수립과 전략이 같이 가야 되겠죠. 이러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 장벽이 있더라. 러닝 베리어가 있더라. 참 안타까운 게 85%의 CEO들, 고위 경영자들이 1개월에 1시간 정도의 전략 구상.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하죠. 이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이 회사들이 실패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실패의 그 배경을 봤더니 다 이런 직임이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거를 전향적으로 성과를 정진시키고 조직적으로 평가해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놓고 이제 나온 게 조금 전에 했던 BSC예요. 90%의 조직이 이런 비전 장벽, 사람 장벽, 학습 장벽, 운영 장벽에 의해서 실패를 하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툴, 도구를 BSC라고 합니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BSC는 배경은 그렇고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런 실패하는 전략 실행했던 실패의 내용을 놓고 네 가지 관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BSC는 구성 요소가 첫째는 재무적 관점, 여기 재무 관점.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 주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주주, 재무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회사의 재무적 성과가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 관점. 기업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 거냐. 고객 관점에서도 우리 전략이 맞는가? 그러니까 재무적 성과는 회사의 상품에 만족하는 고객의 충성도와 유지 정도에 창출된다. 당연하죠, 그죠? 굉장히 프라핏이 많다. 우리 회사 제품에 만족하는 고객의 충성도, 유지 정도에 의해서 이게 고객 관점에서 보자. 그럼 이제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 프로세스 관점은 뭐냐? 어떤 프로세스가 주어져야 하느냐. 고객 만족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의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되겠더라. 하나는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보자. 이 프로세스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조직 역량에 따라서 좌우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직원들과 조직의 역량을 위해서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요 네 가지의 기본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 외부. 그러니까 이것을 네 가지의 또 기본 척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SC는 조직의 성과 평가를 할 때 네 가지 관점에서 본다. 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관점, 학습 관점. 네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내 외부적인 상황을 다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객이나 재무 관점은 외부 쪽이죠, 그죠? 프로세스나 학습은 내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 갈수록 외부, 밑으로 갈수록 내부. 학습이나 성장은 뭡니까? 장기적인 전략이고요. 재무나 고객 관점은 단기적인 겁니다. 재무 이런 거는 금방 드러나는 결과에 대한 것이고요. 학습은 원인에 가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돈과 관련되고 밑으로서는 돈과 관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네 가지의 관점이 밸런스 여기에서 얘기했던
여하의 균형을 잘 맞출 거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요것이 BSC의 첨부입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여하의 재무와 비재무, 결과와 원인, 단기와 장기, 내부와 외부의 균형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모델을 세팅하고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자 하는 게 이제 BSC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요거 내용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네 가지 우리가 좀 본 데가 이거 아닙니까? 재무, 고객, 학습 성장 요 네 가지인데 보세요. 직원의 사기를 높이면 고객 만족도 올라가겠지. 맞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직원의 사기는 여기 5번에 보니까 만약에 잠깐만요. 직원의 사기를 높이면 그때 고객의 만족도도 업, 플러스의 상관관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가설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상호관계를 전부 다 뭡니까? 연결시켜 보니까 이렇게 사기를 높이는 게 고객 만족도 올라가더라. 플러스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운영비를 다운시키니까 투하 자본 이익률이 업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운영비 다운하고 투하 자본 이익률하고는 마이너스 상관관계네. 이런 것은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관점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해서 뭡니까?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이제 이런 전략이 BSC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까 네 가지잖아요. 그죠? Financial, Customer, Internal Process, 학습 있는데 자, 과거 이런 관점에서 성과를 기대해가지고 뭡니까? 실행하니까 이런 과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과거의 상황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목표를 다시 잡고 실행 과제를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이 BSC의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SC는 뭐 가령 하나만 보면 고객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 이 고객의 유지를 측정해 보니까 고객 유지 관점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 목표를 90%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90%의 만족된 고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략이 수시로 고객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 과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네 가지 관점에서. 이런 거를 BSC다. 한마디로 조직 차원에서 성과 평가를 위한 도구다. 이제 이렇게 한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요까지 하면 성과 평가에 가서 아까 개인과 집단, 그럼 조직까지 성과 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툴이 있다. 요까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어떤 성과 평가에 관련돼 있는 학습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또 이번 주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